저작거리의 이야기꾼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고도 이긴 머슴과 이기고도 진 선비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경상도 땅에 머슴살이하는 춘배라는 이름의 떡거머리 총각이 살았다. 키는 멀대같이 크고 얼굴에는 어릴 때 아궁이 앞에서 졸다가 불에 대어서 손바닥만한 흉터도 있는 볼상 없는 총각이었다. 그런데 웬만한 절구통 같은 것은 덥석 들어 옮길 만큼 힘은 좋았다. 웬만하면 같은 처지에 있는 처녀와 눈이 맞을 만한데 동네 처녀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무리 바보라도 한 가지 재주는 있다고 바둑을 꽤 두었다. 머슴살이로 여기저기 굴러먹는 동안 선비들이 사랑해서 바둑 두는 걸 어깨너머로 눈에 익혔던 것이다. 이 동네에 추명수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이 선비가 바둑을 즐겼다. 춘배가 미련하고 일은 잘 못했지만 바둑의 적수로서 밥은 먹여주고 있었다. 추선비는 글 공부에는 취미가 없어서 과거를 8번이나 낙방한 선비였다. 그저 머슴총각과 시원한 감나무 밑에서 바둑을 두는 게 낙이요 하루 일과였다. 바둑은 추선비가 한 수 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춘배가 동네 처녀들이 빨래하던 냇가에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다. 처녀들이 남기고 간 동백기름 냄새라도 맡고 싶었다. 그런데 어떤 처녀의 갑사댕기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었다. 그때 이 동네에 사는 순분이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어머나, 그 댕기 내 거야. 어서 줘. 이게 순분이 네 거냐? 어서 이리 내. 내가 주었으니 우리가 연분인가 보네. 하고 놀리며 댕기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리 주지 못해. 아무리 순분이가 화를 내고 돌려달라고 소리쳐도 춘배는 실실 웃으며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순분이는 춘배가 돌려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꾀를 내어 말했다. 너 나한테 장가 들고 싶니? 네 댕기를 내가 주었으니 나하고 원앙백에 같이 배야 한다. 그래, 알았어. 너한테 시집 갈 테니 그 대신 지금 같은 머슴꾼은 싫어. 네가 벼슬에 오르면 그때 혼인하자. 그래, 그럼 약속했다. 춘배가 기분 좋아 댕기를 돌려주었다. 순분이가 댕기를 받아들고 눈앞에서 멀어지기도 전에 춘배는 순분이한테 속은 걸 깨달았다. 에휴, 내가 무슨 수로 벼슬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인인 추선비가 이제는 바둑을 멀리하고 글 공부에 전념하겠다며 바둑 외에는 일도 잘할 줄 모르는 춘배에게 집을 나가라고 쫓아내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 날이 소인더러 갑자기 어디로 나가란 말입니까? 이놈아, 네가 일도 할 줄 모르고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나마 어깨너머로 배운 알량한 바둑 솜씨에 내가 심심하여 대꼬리 좀 해줄 놈이 아쉬워서 너 같은 놈을 아까운 밥을 먹여주었지만 이제는 바둑을 멀리하고 글 공부에 전념하려 하니 너같이 일도 잘 할 줄 모르는 놈을 어찌 집안에 두어 무의도식하는 꼴을 두고 보겠느냐? 어서 썩 나가지 못할까? 졸지에 모아놓은 세경도 없이 그냥 걸친 옷과 빈 몸뚱아리만 가지고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다 보니 한양까지 오게 되었다. 배가 고파 등어리에 달라붙은 배창자를 움켜쥐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어느 골목에서 바둑을 두는 두 노인네를 보게 되었다. 다리도 아픈 김에 쉬어갈 겸 바둑 두는 것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보아하니 흙이 불리한 형세로 백한테 자꾸 몰리고 있었다. 그러나 한두 점만 잘 놓으면 흙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텐데 그만 흙이 잘못 두어 곧 대마가 죽게 되었다. 아뿔싸. 하고 춘배가 한탄을 하였다. 주위에서 구경하던 두 선비가 같이 춘배를 쳐다보았다. 노형, 바둑수가 박소. 아, 네, 조금. 그러자 수염난 선비가 바둑을 이긴 노인에게 말했다. 대감, 이 총각과 한번 대적을 해보시오. 바둑을 두던 노인이 수염난 선비를 언짢게 생각하고 쳐다보다 깜짝 놀라 일어나려고 하자 수염난 선비가 눈짓을 하며 고개를 좌우로 흔드니 노인이 다시 앉는다.
춘배는 바둑은 관심 없으나 혹시 내 기술이나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하여 대국을 하게 되었다. 잠시 후 절반을 놓기도 전에 춘배가 이겼다. 노형, 바둑 솜씨가 비상하오. 수염난 선비가 이렇게 말하고는 노인을 보며 말했다. 오늘 밤 이 청각을 대감댁에 재우시오. 하고는 사라져버렸다. 대감이라 불린 노인은 판서를 지낸 고위 관료였다가 지금은 관직에서 물러나 바둑으로 소일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날 밤 춘배는 대감집으로 가서 한 상 잘 얻어먹고 넓은 방에서 큰 대자로 누워 하룻밤을 잘 지냈다. 아침이 되자 하인이 불러 나가보니 가마가 와 있었다. 하인이 어서 타시지요 하여 하는 수 없이 올라타긴 했으나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이게 무슨 일인가 겁나기도 했다. 가마가 도착한 곳은 대궐 아니었다. 어제 바둑 구경을 하던 수염난 선비는 변복하고 시정을 둘러보던 임금님이었다. 보잘것없는 떡거머리 총각을 입골하게 한 것은 바둑 때문이었다. 바둑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신분과 벼슬의 높음을 가리지 않고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있으면 대국을 하고 싶어 했다. 네가 바둑을 잘 둔다 하니 어디 한번 대적을 해보자. 어찌할 바를 모르던 총각은 바둑을 형편없이 두어 큰 차이로 패하면 죽임을 당할 것 같아 한 점 한 점 사력을 다하여 두었다. 그런데 임금님이 밀리기 시작하고 용안이 붉어지는 게 아닌가 이거 내가 임금님을 이길 수가 있나? 하여 임금님을 이길까봐 이때부터 일부러 술을 늘어뜨려 두었으나 워낙 크게 이기고 있어서인지 나중에 집을 세어보니 총각이 7집을 이겼다. 용안이 붉어진 임금님이 한 판 더 해보자. 예, 황공하옵니다. 힘껏 재주껏 두어서 이번에도 날 이기도록 해라. 불그락불그락한 임금님의 얼굴을 보고는 이길 것이 겁이 났는데 힘껏 두라는 말을 들으니 이기지 못해도 또 야단 맞을 것 같아 이번에는 크게 이길 계획으로 사정없이 임금님의 집을 공격하였다. 결과는 15집의 차이로 총각의 패배로 끝났다. 고개를 움츠리고 임금님의 힐책을 기다리는데 그만하면 잘 두는 바둑이다. 유쾌하듯 웃으며 임금님이 칭찬을 해주었다. 그리고 내 너에게 벼슬을 하나 내려주겠다. 내가 부르면 입궐하여 나와 바둑을 두는 것이 너의 소임이다. 알겠느냐? 네, 상감마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급이 아주 낮은 벼슬이지만 대궐을 드나들 수 있는 벼슬을 내려주었다. 춘배에게는 더 바랄 수 없는 출세였다. 그렇게 팔자에 없던 출세를 하여 비록 말찍 중에 말찍이지만 임금님과 독대하여 바둑을 두는 일이 주 업무라니 세상에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제는 잠자리 걱정할 일 없고 새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니. 춘배는 꿈만 같은 날들을 보내던 중 고향에 순분이와 한 약속이 생각났다. 며칠 후에 다시 임금님과 바둑을 두었는데 승부는 1승 1패로 집수요는 임금님이 조금 우세했다. 눈치를 보니 임금님이 기분이 좋아 보이자 춘배가 임금님께 아뢰기를 상감마마, 소인이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어 고향에 있는 친척들도 좀 만나고 또 혼인을 약조한 여인이 있어 이참에 고향으로 가 장가를 들려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청하옵니다. 오, 그래. 혼인이면 일륜지대사가 아닌가. 어서 다녀오거라. 흔쾌히 허락을 하고 혼인에 필요한 모든 혼수품도 준비하여 주게 하였다. 얼마 후 고향으로 관복을 입고 돌아온 총각은 순분이에게 찾아가 약속한 대로 벼슬을 하고 돌아왔으니 나한테 시집 와다우. 하는 춘배의 말에 순분이는 거절할 수도 없고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추선비와 순분이 사이에 혼인 얘기가 오가고 있었다. 이 소문을 들은 낙방거사 추선비는 자기와 혼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던 순분이에게 벼슬을 하였으니 혼인을 하자고 들이대는 자체가 기분이 나빴다. 천한 머슴 놈이 아무리 몰락한 선비라 하나 양반인 자기와 혼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연인을
자기 신부감으로 들먹거린다니 은근히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하인을 시켜 춘배를 불러오게 하였다. 영문을 모른 채 불려온 춘배에게 추선비가 물었다. 글도 모르는 천하고 무식한 니놈이 무슨 짓을 하여 벼슬을 하게 되었느냐? 어디서 관복을 훔쳐서 입고 벼슬아치 흉내를 내어 순분이를 꿰어 달아나려고 온 것이냐? 아닙니다. 분명히 임금님께서 하사신 벼슬입니다요. 허허, 임금님을 너같이 천한 놈이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그 거짓말만으로도 주리를 틀 큰 죄인데 뭐? 벼슬까지 하사하셨다고? 야 이놈아, 길 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멍석말이하여 죽도록 쳐맞을 줄 알아라. 하여 겁에 질린 춘배가 그간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주었다. 그 말을 다 듣고 난 낙방거사 추선비는 생각했다. 춘배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춘배의 바둑 실력으로 벼슬을 얻었다 하니 그보다 훨씬 우세한 자기의 솜씨를 임금님이 보신다면 더 큰 벼슬을 주실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시골의 촌여자 순분이보다는 한양의 대감댁 교수와 혼인하여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면 되는 일이다. 그리하여 다음 날 예전에 춘배와 혼인을 약조한 적이 있다 하니 나는 남자답게 양보하겠다고 순분이에게 연통을 넣어 인심 쓰듯 춘배에게 가도록 허락하였다. 이리하여 춘배는 순분이와 짝을 맺게 되었고 춘배를 업신여기던 처녀들은 순분이를 부러워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추선비는 한양으로 올라가 자기가 바둑을 잘 둔다는 말을 하고 임금님을 배할하였다. 순분이와 춘배가 잔치를 하던 날 추선비는 임금님과 바둑을 두게 되었다. 첫 판에 추선비가 50집 차이로 크게 이겼다. 두 번째에는 60집 차이로 또 이겼다. 추선비는 당연히 임금님이 큰 벼슬을 내려주실 줄 믿고 기다렸는데 에이 이놈, 가만히 내버려 두고 보자니 네 앞이라고 그런 속임수를 쓰느냐? 천하의 무례한 놈! 이놈을 능지처참하게 하옥하라! 추선비는 추상 같은 호령에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추선비는 속임수를 쓴 일이 없었다. 무슨 영문인지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죄는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그것뿐이었다.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죄 중에 제일 큰 죄인 괘씸죄를 저지르고도 죄가 없다고 하겠는가? 사리분별을 못한 추선비는 장가도 못 가보고 신체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채 불귀의 객이 되어 구천을 떠도는 신세가 될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를 두고 소탐대실이라 하는 말이 딱 맞는 말이 아닐까요?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고요. 저작거리의 이야기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